아시안 하이웨이를 사수하라.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를 강조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길 자체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아시안 하이웨이 본질은, 이 길은 이제 로마의 길과 똑같이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그 아시아의 부흥,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아시아의 부흥을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다 들으세요. 중간에 내려놓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단 중앙에 놓고 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랑 고향이 똑같냐, 나랑 정치색이 똑같냐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일단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하나님 편이면 우리 편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의 정렬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제 계시록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이제 동방의 독수리 아시아로부터 두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 이란과 같이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런 쓰임 받는 동방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러 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사야서는 여러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흐름은 지금 아시아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독수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놓고 다른 것들을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한번 보이세요? 흐려서 안 보이시죠? 1대1로. 제가 아내한테 1대1로 했더니 누구랑 1대1로 만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중국의 1대1로. 중국이 펼치고 있는 이 그 사업이 뭐냐면 1대1로, 2013년 이후로 1대1로를 펼쳐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안 하이웨이와 1대1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겹치는 구간이 있지만 전혀 길이 다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는요, 1958년인가에 유엔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연결해서 무역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글로벌 마인드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아시안 하이웨이고, 중국의 1대1로는 뭐겠어요?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중국으로 통하게 하라. 이게 다른 거예요, 1대1로는. 여러분, 이 1대1로를 이해해야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맥이 여기 있어요.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몇 개냐면 152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어요. 주로 개발도상국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대1로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하는 사람의 철학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누구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진핑을 알아야 돼요. 2021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나라의 깃발들이 쫙 있죠. 우리가 아는 깃발도 하나 있는데, 자,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들 다 모였어요. 나라의 깃발들을 꽂아놓고 이제 모였습니다. 시진핑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긁어가지고 번역하느라고 너무 괴로웠는데, 아무튼 다행히 잘 긁어왔어요, 드래그를. 그래서 시진핑의 세계관은 뭐냐면,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0주년 기념 때 그가 했던 연설에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공산당들은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 이게 뭘까?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 그래서 그 연설들을 쭉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뭐였냐면요, 중화 사상과 막시즘과 마오쩌둥, 마오이즘과 덩샤오핑의 부분적 자본주의. 어떤 분들은 중국이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은 절대 자본주의가 아니죠. 결국은 이 중화사상과 마르크스와 마오이즘과 덩샤오핑이 갖고 있던 것들이 종합이 돼서 앞으로는 중국 중심의 신공산주의 연합을 전 세계에 만들겠다라고 야심차게 선포하고 시작한 사업이 뭐냐면 1대1로 사업이에요. 1대1로 사업.
그래서 이 1대1로의 스피릿은 뭐냐면 중국의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렬입니다. 전 세계의 정렬. 여러분, 이게 뭐와 배치되냐면요, 이스라엘과 아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의 정반대되는 정렬을 외치는 곳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라 제가 전 세계 상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전 세계가 진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대1로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한테는 뭐 하냐면요, 그거 우리가 해줄게.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해줄게. 나중에 갚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나라의 항구와 길을 깔아주면서 중국 기업만 써야 되고요, 중국인 노동자만 사용해야 돼요. 보통 그런 걸 하면 그 나라의 노동자를 쓰기 때문에 그 나라를 되게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중국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중국의 자본과 중국의 것들을 가지고 하고,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이자로 빚으로 물려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갚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사채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개발도상국들을 정렬시키냐면, 그러니까 못 갚으면은 그 항구 우리가 이용할게, 이제 이 길 우리가 운영권을 가져갈게. 그 나라의 지분들을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나라를 굉장히 망가뜨려요. 그래서 사망권세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그 1대1로로 인해서 지금 망가진 나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스리랑카에 이 한반도타 항구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2010년에 이제 중국 자본의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건설을 했는데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99년간 우리가 가질게. 99년간 우리 거야. 그래서 모든 운영권을 다 가져갔어요. 거의 깡패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에 과다르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유치권을 가져갔어요. 인도의 몰디브, 여러분 몰디브 그죠? 모히또 한잔 드셔야 그죠? 몰디브도 과도한 빚으로 또 중국에게 넘어갔고요. 아프리카의 지부티, 전 세계에 손을 안 댄 곳이 없죠. 지부티도 결국 빚을 많이 지니까 여기에 뭘 했냐면 자기들의 군사기지를 여기 딱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싸우겠다, 딱 이렇게 지부티의 구조를 만들었죠. 라오스, 부채의 절반 이상이 1대1로 계획을 위해서 빌린 중국 자본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열강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너네 깡패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이거는 국제 질서에 맞지 않다. 이렇게 과도하게 다른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다. 그 얘기들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렬과 인본주의의 정렬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권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전략이 뭐냐면, 그 나라의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이걸 언제 쓰냐면요, 돈이 비교적 있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 전략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벌써 2000 초반부터 수많은 댓글들과 수많은 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은 댓글들이 다 중국을 통해서 달린 댓글들인데, 다 이게 이미 드러났죠. 심지어 자동차를 살 때도 여기에도 그냥 중국인 한 명이 댓글을 다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주 전략적으로 이것들을 해서 중국에 대한 선호도를 계속 높이는 전략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2021년 중국 캐나다 총선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캐나다 보안정보국에서 다 이제 발표가 된 부분인데, 집권 자유당의 승리를 돕고 친중 성향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어요. 자유당 후보들에게 선거 후원금을 기부하고
회사를 세워서 우회해서 투자하고, 중국 출신 유학생들을 선거 운동에 대거 투입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나라들의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일을 한 거죠. 기업과 학계의 친중국 대리인 동원으로 여론 선동 및 조작. 자, 외국 정부 지원 기관들의 캐나다 민주적 제도 개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이 뒤에 중국과 러시아 같이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하여서 캐나다의 정책 결정과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러한 위협이 중국 공산당에서 초래되고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총리가 캐나다의 그 젊고 잘생긴 트리디, 최근에 사퇴했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관세가 물려지면서 압박을 받아서 사퇴한 것 같지만 이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미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화될 수밖에 없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시진핑이랑 막 눈싸움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디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너 왜 그랬어? 막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25년 1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가장 큰 게 뭐예요? 중국의 미국 대선 부정선거 개입이죠. 2020년 트럼프 미 대선 부정선거 공식과 우편투표 사기 증거 차고 넘친다. 이미 많은 증거들이 다 드러났고, 지금 트럼프가 재선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관세 다음으로 손보겠다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빠진 투표만큼 바이든에게 올라가는 게 바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냥 뉴스에 다 신문에 그대로 다 실렸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손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미국 대선 어떻게 치렀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보면요, 어떤 주는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도 그냥 가서 투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0년 전 사람이 투표한 것도 있고 기록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주 법을 개정해서 신분증과 사진을 반드시 대조한다. 그리고 변호인단 6,500명을 경합주에 파송해서 하나하나를 확인시켰어요. 그 선거를 할 때.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감시인단을 2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놀라운 거는 대선 결과 보기 전까지 여론에서는요, 뭐 비등비등하다, 뭐 민주당이 이긴다 그랬는데 막상 정확하게 투표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압승을 했죠. 여론도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말 그대로 민의가 굉장히 반영된 대선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게 분노한 게 이제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몰래 투표하다 걸린 중국 유학생의 이야기가 또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슈가 뭐냐면 사전 부재자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 지금 여러분 우리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무슨 음모론이지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음모론자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방식이에요. 뭐냐면 미리 경합주나 그리고 투표를 웬만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표를 높일지를 결정시켜요. K값을 만들고 나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전자 개표기입니다. 개표기가 해킹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이에요. 개표기에서 수치를 바꾸고 사전 투표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표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표를 집어넣다 걸린 사람들 다 발견됐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 나중에 표를 집어넣거나 통을 바꿨기 때문에 나중에 재검표를 했을 때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투표는 사람들이 원래 했던 투표통이 아니거든요. 이 방식들이 이미 너무 많이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연결고리가 어디냐면 A웹이라는 이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계 선거를 관리하겠다라는 기구예요. 그 본부가 어디에 있냐면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한국과 관련이 있느냐? 이 A웹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1대1로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의 선거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셋업을 해주고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요. 중앙선관위와 A웹, 해외 부정선거의 연류 충격, 이미 여러 부분에서 컴플레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A웹과 그리고 선관위가 또 전 현직 직원들이 동원된 조직적인 불법 회계로 확인되었다. 커넥션이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A웹을 만드신 분들의 고문진을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드신 분들이 보면 새누리당도 있고요. 민주당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보수 매체라고 하는 신문의 편집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이 A앱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이 자체가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부정선거가 요번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정선거는요 2002년부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해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8년 이라크 총선인데요. 전자개표기 한국산 전자개표를 사용하고 부정선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다시 바로 재검표를 했는데 12배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측정값과 실제 표를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12배의 차이가 나서 다시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고요. 키르기즈스탄은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이걸 이제 뭐 매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 한국산 전자개표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키르기즈스탄도 그랬고 우간다도 2016년에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모든 부정선거 의혹의 공통점에 뭐가 있냐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차단과 결과 발표 지연으로 인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들은 적어도 유혈 사태가 나거나 그냥 컴플레인 한두 명이 건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나라들만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때도 어떤 이제 컴플레인이 있었냐면 야당은 개표기가 조작에 활용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케냐 2013년, 2017년 대선에서 두 차례의 대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를 사용했다. 시스템 오류로 수작업 개표로 전환했고 2017년에는 해킹 및 데이터 조작 의혹으로 대선 결과가 대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그거를 인정했다는 거죠. 필리핀 2016년 총선 똑같습니다. 에콰도르 2014년 지방선거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시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잠비아 2015년 대선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 2017년 재헌의회 선거 똑같습니다. 투표 결과가 부풀려졌다라는 스마트매틱 이 회사가요 미국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의 폭로로 논란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2012년 총선, 몽골 2012년 16년 총선, 볼리비아 2019년 대선, 태국 2019년 총선, 벨라루스 2020년 총선. 심지어 어떤 분은 본인이 폭로한 파키스탄에서는 본인이 개표가 조작됐다고 스스로 밝힌 분도 있어요. 한국산 전자개표기. 여러분 IT 강국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거든요. 대만이 수개표로 전환했어요. 왜냐? 중국이 대만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선진국들 왜 다 수개표 할까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A웹이라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세계선거관리협회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셋업을 했고 그리고 파라과이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탈퇴했지만 파라과이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1대1로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제 뭘 검증해야 되냐? 그러면 그 투표를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모든 피해자는 우파 후보였고요. 승자는 다 친중 좌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그거를 개별 사안으로 이용했다면 나라마다의 그걸 소유한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가져갔겠지만
모든 나라가 다 이런 방식으로 결국 중국에 정렬되는 방식의 결과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는 말이 뭐예요? 스탑 더 스틸이에요. 표를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 부정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전자개표기예요. 예. 언제 시작됐냐면 2000년도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 정권의 시절에 이해찬 씨가 이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중국 단둥에 가서 하나 프로그램 센터, 왜냐면은 북한 사람과 함께 협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북한 사람들은 44명, 우리나라 엔지니어는 10명. 그래서 그때 만든 선관위 소프트웨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걸 언제 적용했냐면 2002년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때 이해창 씨, 그죠? 대선 때부터 적용을 했어요. 그럼 부정선거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이때부터 나왔어요. 2002년 대선 때부터.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좀 봤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어떤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부정선거의 뿌리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자기에 대한 선거는 그건 이제 제대로 했지만 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를 한 거죠. 건국 때부터 있던 묶임이 뭐냐면 거짓과 기만으로 권력을 잡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개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출된 권력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선출된 권력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면 무너지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을 진 거죠. 선관위 직원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박동건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본인이 선관위 직원으로 있으면서 선관위가 그동안 해왔던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마지막으로 폭로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선관위에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장난질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에 안 넘어간 정치인들이 없고 구체적인 이름을 다 이야기해요. 보수 정치인을 언급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으면 누구를 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분이 이야기하셨어요. 민주당에서 또 중진 김두관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논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때 16대 대선 때 대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측에서 부정선거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먼저 부정선거를 크게 이슈화했던 분들이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장 계시죠, 그분. 그죠? 거기 정신적 지주 계시잖아요. 그분. 그래서 그분이 이 영화 더 플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의혹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개표기가 했는데 미분류된 것으로 판명난 그 표들을 다시 수개표를 했더니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표가 엄청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아요. 꼭 보세요. 그래서 이 미분류 개표기 안에 있는 퍼센트와 실제 사람들이 투표한 퍼센트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거 이상하다 진짜.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해킹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외부에서 그 선거인 명부와 데이터를 다 바꿀 수 있다. 그 의혹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논란이 많은 20대 4.15 총선. 이건 이제 또 반대 입장이죠, 지금. 그죠? 수많은 요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이제
보낸 게 500개가 넘는 증거를 보냈는데 헌재에서 채택을 거의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서버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실제 투표자 수 확인하는 거 안 했어요. 일단은 보면 종이 자체가 다르고요. 나올 수 없는 투표지들이 한두 장 나와도 문제가 되지만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그 심지어 이 이미지 파일을 이제 쭉 복사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참관자가 노트북을 다시 껐다가 다시 부팅을 하고 했더니 결과치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지금 보면 사람들이 대통령을 좋아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는 이거를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알게 됐고 너무 많이 전 세계에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하면 접어서 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표지에 나오는 보면요. 현찰 신권다발 같은 이 투표지가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가 수천 장이 나옵니다.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투표를 할 때 여러분 나는 투표지에 투표하고 나는 그대로 넣는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접어서 넣어요. 근데 마치 신권다발 나온 것처럼 뭉태기로 근데 그게 다 한 정당에 몰아주는 표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종이가 뭐예요? 형상기억종이라는 게 있다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투표지에서는 형상을 기억해서 다시 펴진다. 영상을 선관위에 올렸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또 내렸어 또. 그죠? 어떤 분들 나무에 심어놨어. 이게 나무가 내 거야. 그리고 안 펴지면 형상 침해종이래 또 막. 근데 제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종이는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해결을 안 해주고 의혹이 계속 커져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더 플랜도 보시고, 또 뭐 치우쳤다 갈지 모르게 더 플랜도 보시고, 그 민주당에서 만드셨던, 그리고 요즘 이슈는 이제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영상도 올라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투표지가 붙어 있어요. 보시면 지금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쌍둥이가 샴쌍둥이 투표지 처음 봤어요 저는. 같이 가서 투표하고 붙여서 넣은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붙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학자들이 지금 통계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지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라플라스 법칙에 보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하나의 구성되는 요소들을 알려면 그거를 축소한 똑같은 모델링에서 똑같은 비율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것이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본에 가까워요. 사전 투표자 수는 확률 자체가 이미 원본에 가까운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전 선거에서는 뭐 이겼는데 여기선 진다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사전 선거와 당일 투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뭐 미개한 사람들, 뭐 총선에 불복한 사람들이 부정 선거론을 제기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공학 박사들이나 통계를 전공한 사람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지가 합쳐지는 순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20대 총선을 분석해 봤을 때 최소 50구석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투표지가 좀 잘못되고 이상해서 이거 부정선거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나라적으로 투표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왜 법치를 인정 안 하냐, 검증도 없고요, 증거 채택도 안 하고요, 단심 판결로 대법원에서 그냥 이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이거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무마시킨 거예요. 선관위원장들이 대법관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관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재판을 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나 검사하고 나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이상하다 점점 이상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은 있어요. 살인자가 없으니까, 살인자를 못 밝히니까는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야. 이거는 밝힐 수 없는 거야. 그냥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콩고의 투표지를 어디서 인쇄했냐면 성남시 중원구에서 인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콩고 대선 투표지를 왜 성남시에서 인쇄하죠? 비행기로 배달하고? 그리고 2018년에 이미 콩고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항의 방문을 했죠. 이것도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뭐 2013년에 온 거를 날짜를 왜곡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뉴스에, SBS 뉴스에 다 나왔어요. 2018년에 온 거 자체가. 이미 콩고에서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전자투표기 문제가 있다, 항의 방문을 하러 온 거고요. 지금 소송도 아마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지를 삼립빵 봉투에 담아서 박스에 맛있게, 거기 팥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공장이 삼립 공장이에요, 거기가. 이거 확인한 겁니다, 제가 이거. 아니, 콩고 투표지를 왜 여기서 인쇄를 할까, 그죠?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은 뭐 이걸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즌이 왔고요. 중국의 동수평이 그런 말 했어요. 고양이가 힘든, 검든 희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그냥 행정착오나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한 한 나라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 중국의 1대1로라는 강력한 전략 안에서 가용한 모든 나라 안에 풀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속상한 건 뭐냐면 그 본부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대통령이 국회에 그죠, 소화기에 밀려 나오는, 여러분 707 부대는요, 김정은 참수 부대거든요. 소화기 쌌다고 나오는 군인이면 그게 말 다 한 거지. 그거는 싸우러 간 게 아니지. 실탄도 없는데 왜 더 많은 인원을 선거연수원에 보냈을까요? 검든 희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야, 이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보수라고 했던 그 수구, 뭐라 그래야 돼, 수구 이 기득권, 이 부패한 이자들, 더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거 뭐냐면, 민주당은 아까도 깃발도 거기 있었지만 100주년 거기 같이 있었지만 이념으로 인해서 묶여 있고, 국민의힘은,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아닌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플랜 B는 뭐냐? 똑같아요. 이득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연결됐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진영만 선하고 저긴 악해, 이러면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어렵고요. 이미 여러분,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이 중국에 의해서 지금 잡혀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미 국조법을 개정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이게 외국인법이라고 하지만 다 화교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화교들이 와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는 게 너무 쉽고요. 수혜를 받은 사람 중에 94.8%가 중국인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중국인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이미 2021년에. 우리가 모를 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이미 줬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요,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중국 같아요. 아마 제주 땅의 엄청난 부분, 지금 이 우리 육지에도 엄청난 부분의 땅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언론, 제가 뭐 그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금 메이저 언론들 어디서 재정을 받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와서 투표하고 자신들이 나가고, 지금 여러분 의사의 또 많은 숫자가 또 화교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화교의 자녀잖아요. 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화교셔서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거 진짜 회개할 일이다 막. 나도 서울대 의대 가고 싶다 진짜, 그죠?
내신 6등급인데 왜 의대를 가요? 내신 6등급인데 화교들은 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부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센 특혜 논란이 있죠. 지금 이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쓰고 중국인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탄핵 찬성 집회에 그렇게 중국인들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음모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죽하면 시진핑이 보다가 유학생들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중국인들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구속됐을 때 중국 매체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과 중국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에게 주는 특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가구 다주택 제한이 없어요,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껏 다 사. 우리는 2개만 사도 막 엄청 때려 맞아. 그죠? 완전 그냥 면죄부에 면죄부. 대학 등록금 지원하고 기숙사 우선 배정하고 은행 예금 우대금리 주고 이자를 감면해주고 송금 수수료 감면해주고 귀화합시다. 귀화합시다. 운전 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이 너무 인격적이에요. 중국 출산의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학습지를 지원하고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치학 지원금을 지원하고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다문화 특별 전형이 있어가지고 대학 마음대로 가고 휴대폰 통신비 지원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무조건 미화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런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문을 다 열어준 거예요. 다 그냥. 이러면은 누가 안 오겠어요? 다 오지. 이렇게 잘해주는데. 본토에 있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더 나아. 중화민국. 그죠? 대한민국 아니고 여기가 더 나아. 그래서 대한민국 그리고 반대한민국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한민국은 누굴 말하는 것이냐? 중국과 북한이죠. 이 싸움이 지금 정말 치열한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 대통령이 뭐 했냐? 안 했어. 가만히 있다 잡혀갔어. 지지율이 올라가. 담화문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보면은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담화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보수와 진보라고 안 했어요. 국가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한국에서 뭐하고 있어요? 보수 진보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약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돌봐야죠. 당연히 노동자들을 품고 사장님들 잘해주세요. 요즘엔 너무 잘해주니까 갑질에 을지를 많이 하시지만 잘해줘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더 결론으로 가야 돼요. 이제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신 거냐면 다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결국은 놀라운 거는 이 시그널을 2030들이 봤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게 선입견이 없어요. 일단 우리는 계엄 그러면 서울의 봄 이렇게 2030도 뭔지 몰라. 지금 겨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에이 계엄 아니야 이거. 총알도 없어. 뭔데 이게. 김정은 참수부대가 그 소화기 쏜다고 나오면은 그거는 아니지.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는 그 안에 일반인 1000명, 군인 뭐 200명도 안 되는데 혹시 테러가 일어날까 봐 보낸 거 다 알아.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선입견인 분들은 다 이제 전두환 제2 전두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언론에서 전부 다 똑같은 메시지를 쏴주는 거. 이때는 희한하게 보수 진보가 없어요. 다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계엄은 불법이다, 내란이다. 여기에 타겟팅을 전부 하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만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국회의원 막 가서 총불이 붙잡고 총알 없는 거 아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국회의원들 신분증 보여주면 다 들어가게 해줬거든요. 근데 막 일부러 담 넘어가 막. 뭐지? 막. 그리고 2시간 있다가 계엄 해제했죠.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과 소통하시려면 이거 아셔야 돼요. 이미 2030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청소년들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꼰대 소리 들으시는 겁니다. 진짜. 아, 이분은 잘 모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시냐는 걸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상황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거의 중국에 그냥 먹힌 거거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입에 들어간 그 입에서 대한민국을 막 끌어내는 것이. 아니야, 너네 이렇게 마오쩌둥으로 가면 안 돼. 막시즘으로 가면 안 되고 너희들 지금 킹덤으로 와야 돼.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끄집어내. 압니다. 4050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들 알아요. 그 마음의 분노와 알아요. 여러분, 저도 40이잖아요. 그렇죠?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싸움은 죄송하지만 그거 좀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너무 중요한 치열함이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뭘 반증하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쓰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나라의 체제를 향해서 마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생각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결국은 그게 킹덤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관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렬이 지금 이 아시아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알고 우리 정서에 갇혀가지고 서열에 보면 나쁜 거야. 여기에만 갇혀 있어요. 두려워. 실제를 못 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권력 중에 언론 권력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챗 GPT가 있어가지고요, 팩트 체크가 너무 쉬워요. 이제는 조금만 확인해보면 다 알고, 군인들 증언이 다 안 맞아 지금. 그죠? 가서 회유하고 막 위증 교사하고 안 맞아.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선입견만 없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이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언론과 상반되는 지지율, 여러분 대통령 그 선거 이겼을 때가 51%거든요. 탄핵이 됐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높아져요 이렇게. 대통령이 선거운동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호남에서 지지율이 41.4%예요. 내일 또 광주에서 뭐 예배한다고 하는데 호남에서도 대통령은 대통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41.4%.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 되면 더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북한 보위부 출신이 와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에 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막 아예 간첩이 어딨어?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음모론이나 프레임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이 그냥 다 오픈되는 시간이고, 심지어 보수라는 이름의 기득권 부패 세력과, 그죠? 공산주의자들과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편을 들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기다려야지. 여러분, 전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마다 광화문에, 부산에, 동대구에, 천안에, 또 내일 광주로 다 모인대요. 지금 광주 기차표 매진. 그냥 시위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 다 모이면 예배하거든요.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면 단 2, 3개월 동안에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깨어날 수가 없으니까. 놀라운 거,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 신앙 없는데 예수님 전하잖아요. 바로 영접해. 믿는 자들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가지고, 요번 주에 오는 그 청년도요, 뭐냐면 자기가 그 나라에 대한 부분이 깨어나서 나갔더니 다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야. 막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자기 탓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가 막 회개해. 그러니까 야, 자기 교회 가야겠다는 거야. 이런 게 교회라면 난 교회 가겠다. 지금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90% 거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추운데 찬데 와가지고 10시간 동안 서 계신, 화장실도 못 가고, 그걸 보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저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죄송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가실 분들인데 왜 저렇게 뛰시지? 너희들한테는 그런 나라 물려줄 수 없으니까 내 자식들한테는 대신 싸우는 거라고. 너희들 일해, 우리가 싸울게. 다 그 마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게 고마워서 2030들이 커피차 쏘고 푸드트럭 쏘고 우리도 같이 할게요. 나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보세요. 폭력 시위인지 진짜 평화 시위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부상당했다는 소리? 서부지법 사태 하나 빼고는 사실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그 예배를 폭력 사태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사단은 유혈 사태로. 그래서 더 리더들이 절대 무력으로 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이. 여러분,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극우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극우파예요. 그래서 극우 프레임도 이제 깨졌죠. 이제는 다 깨진 거예요. 다 프레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제2의 건국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킹덤을 위해서요. 잠자는 사자를 깨우고 호랑이를 깨워서 다시 아시아의 복음 통일, 그리고 복음 통일과 아시아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거의 사라진 태극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본 게 아니니까 뭐 대통령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저는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통령 하나님 세우신 거지 뭐. 그렇지만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없으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내 인생을 봐도, 온 열방을 돌아봐도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노동자들 누가 구원해요? 여러분, 진짜 노동자들 아끼시면 전 재산 팔아서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답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강력한 열방의 공격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시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느끼겠죠. 아, 저 기득권층에게 힘 실어주는데 교회가 이용당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국민의힘이 더 싫어요. 국민의힘에 국민이 없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 당의 싸움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거할 사람들을 싹 제거하시는. 4050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대한 아픔과 분노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걸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들이 이 과정에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2030과 4050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과 노인들과 남녀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와서 정렬돼야 되는 지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가장 많이 회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A웹 선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가 판교에 있고요. 아, 왜 나 성남에 있어? 진짜. 그리고 그 전 세계 부정선거 투표지 인쇄하는 공장이 중원구에 있어요. 성남에. 또
여기 사시는 분들 죄송한데 대장동 축복합니다. 하여튼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분 시장하실 때 그 슬로건이 뭐예요? 성남이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시장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무조건 리더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의 그 구조들을 열어주고 그 물들이 그 쓴물이 흘러가게 만든 이 진원지 성남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정치적 오피니언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도시선교의 개념으로 풀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막 가서 막 다 때려 부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남에 이런 것만 두신 게 아니고 하늘마음 교회를 두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을 두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성남 안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넘어내지 못했던, 터치하지 못했던 그 영역들이 킹덤 안에서 정렬될 것을 선포합니다.